자, 에센셜 18번 문제. 채권의 특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채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사채 등급을 받아야 된다. 일반 회사채의 경우에 그렇고요. 국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행해야 되죠. 2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죠. 2번이 지금 맞는 것 같죠. 3번 주식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회사채가 되는 거죠. 틀렸고요. 채권은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만기 이전에 상환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상환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만기 이전에 갚아 상환이 안 되니까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죠.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맞는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매매 단가는 10,000원당 단가가 이제 거래되는 단가이고요. 채권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권 거래 방식. 그래서 우리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과 1대1로 거래하는 상대방의 장외 거래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럴 때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사주거나 다시 판다고 하는 다시 사주거나 다시 이제 팔아주는 거죠. 팔아주는 환매 조건부, 우리 RP 매매 방식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관련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표면 이율은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유통수익률 또는 시장 수익률, 채권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면 이자율은 우리가 금리에서는 실효 금리와 상대되는 실제 그냥 표면에 써 있는 금리를 의미하지만 채권에서는 액면가 대비 수익률을 표면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죠. 틀린 지문이고요.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발행은 가능하죠. 다만 이자는 많이 내야 되고 수익률은 높고 가격은 싸겠죠.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만기 이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중도 환매 자체는 가능하죠. 다만 시장을 통해서 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상환이 불가능한 것이지 중도에 환매하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가능하다. 틀렸고요. 자, 에센셜 19번 문제는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식을 발행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한다. 그렇죠. 2번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에 대한 상환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사결정에는 참가할 수 없죠. 2번이 틀린 것 같고요. 3번 주식은 출자 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죠. 4번 기업 청산 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해서 재산 분배권을 가지게 되고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로서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채권 수익률, 유통 수익률 또는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죠. 채권은 자본 조달 형태로서는 대부 증권이고요. 조달 자금의 성격은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 출자 증권이고 자기 자본인 주식과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 쓰레기 채권이죠. 정크 본드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발행은 부채 증가를 수반하지만 채권은 자본금의 증가를 수반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주식은 자본금의 증가, 채권은 부채 증가를 수반하고요. 후순위채는 주식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순위채는 지금 채권 중에서 순위가 가장 마지막인 채권이에요. 그래도 채권이기 때문에 주주보다는 선순위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중간이다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요. 이표채란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가면서 정해지는 채권. 미리 이자를 차감하는 거 뭐예요? 할인 채권에 대한 설명이죠. 이 표체는 뭐죠? 만기 전 중간에 일정 기간마다 미리 정한 이자를 중간중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이표 채권이고요.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비례한다. 반비례하죠.
이런 지문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고요. 자, 20번 문제는 합성채권입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합성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채권의 효력이 만기까지 존속된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내 채권은 주머니에 두고 신주 주세요 하고 주식을 받는 거죠. 대신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거니까 사채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2번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주식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발행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니까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런데 교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죠. 그리고 얘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3번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후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채권을 주고 주식을 받으니까 사채권자의 지위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4번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하다? 아니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은 그냥 두고 신주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있지만 교환사채는 내 채권을 주고 그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은 없지요. 그게 차이점이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채에 해당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이게 대표적인 채권들이니까 용어 기억해 두시고 매출가액이 100만 원, 만기 금액이 124만 원인 3년 복리채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 수익률 어떻게 사네요? 지금 만기 금액이 124만 원, 처음에 살 때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은 곱하기 우리 퍼센트 계산하면 수익률 계산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에 산 게 124만 원 됐다. 그러면 24% 수익이 났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인데 몇 년 동안의 수익이에요? 3년 동안의 수익이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래요?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 자,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과 별도로 신주 인수권만 따로 거래할 수 없다. 따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후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채권 주고 주식 받기 때문에 지위를 상실하죠. 채권 매매는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 방식으로 주로 거래된다. 경쟁 매매 방식은 주로 장 내 거래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채권은 장 외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과 1대1로 거래하는 상대 매매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죠. 주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함정 계속해서 볼게요. 채권 거래 조건이 표준화돼 있어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하다. 거래 조건이 표준화돼 있다는 건 장 내 거래란 얘기죠. 그런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채권 매매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액 투자는 용이한 편이에요.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틀린 것이고, 유동성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 유동성이 높다는 건 만기가 짧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겠죠. 틀렸고요.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이 확대된다. 제가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는 1년짜리는 1% 떨어지면 100원 가까이 줘야 되지만 3년짜리는 300원 가까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기가 짧을수록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가 돼야 되겠죠. 이런 함정들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눈여겨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21번 문제는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세법의 종류와 과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과세 형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방식, 요거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방식,
열거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나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고요. 법인세에 대해서는 순자산증가설,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요 과세 유형 형태,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합산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분류과세, 아예 빼는 거 두 개 있었죠. 하나가 양도소득, 하나가 퇴직소득 빼야 되는 것이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합산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죠. 양도소득 3천만 원 얘는 아예 제외고요. 사업소득 2천만 원 요거는 포함되고요. 이자 및 배당소득 1천만 원, 1천만 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분리과세로 15.4% 과세하고 원천징수로 끝나죠. 얘는 이제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근로소득 1,500만 원 얘는 포함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종합소득과세는 2천만 원과 1,500만 원을 합친 3,500만 원이 이제 과세소득 금액이 되겠고요. 자,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죠. 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율,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하게 되면 얘는 일반 과세 세율이죠. 몇 프로예요? 14%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4% 더해서 15.4%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분류과세와 관련한 문제예요. 다음 중 분류과세하는 소득 모두 고르시오. 두 개죠? 뭐예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다와 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하겠다.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증여세와 상속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뭐든 하여튼 비슷하면 다 간주하겠다. 완전 포괄주의 기억하시고요.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경우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했어요?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해가지고 1억 미만은 10%, 20%, 30%, 40%, 50%였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10%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입니까? 네, 1,000만 원이죠. 10%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구간과 세율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직접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정 한번 볼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분류과세한다라고 했는데요. 얘는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죠. 원천징수로 이제 종결하는 분리과세니까 틀렸고요.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죠. 개인 계약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23번 우리 에센셜 23번은 소득세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산출세액은 얼마냐? 지방소득세 별도로 한다 그러면 소득세는 구간이 엄청나게 많았죠.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제일 작은 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그리고 제일 큰 거 10억 초과할 경우 45%.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얘는 지금 1,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6%니까 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제일 작은 거 6%, 제일 많은 거 45%.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연관 문제. 금융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빼고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고요. 자, 함정은요. 상속자산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이 유형별 포괄주의고요. 상속자산은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20%다라고 했는데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가 적용되죠. 2억에서 200억까지가 20%고 그래서 법인세도 제일 낮은 건 10%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억을 초과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이죠. 1억 미만,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니까 그러면 10, 20, 30, 40, 50이죠. 40이 아니고 50을 적용하고요. 과세 표준이 동일할 경우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 두 개는 같지요. 이런 함정들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요. 자, 24번 금융소득과 세금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분리과세 기준은 연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로 14%이고요.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아니라 개인별이죠. 부부 합산은 이제 위헌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개인별 금융소득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종합과세 시 적용세율은 6%에서 42%가 아니라 제일 높은 건 45%라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나이와 한도 제한은 해서 가입 나이는 65세 이상 또는 뭐 장애인이나 고엽제 치료자나 뭐 상이자나 이런 우리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 그 저율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있죠. 그런 상품들의 대상자인데 여기 이제 나이에 관련된 한도니까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도 제한은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거죠. 금융기관 전부 다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지표 지급 여력 비율이죠. 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을 우리가 이제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지표로 삼고 있죠. 세 개, 은행, 증권, 보험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아니죠. 얘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누진과세 적용하는 거죠. 전체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금융소득,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이었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140만 원이다. 종합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적용하죠. 그러니까 14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금융소득에 이자소득은 포함되지만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함정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장 금융시장의 이해에 대한 에센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2장이죠. 생명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